네, 소개받은 이찬구입니다. 갑자기 또 저 옛날 이력까지 나오니까 쑥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정년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 이제 홍익인간과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홍익인간의 그 역사는 오래됐지만 우리 생명 오늘날 현대에서 요구하는 생명 사상, 생명 존중 사상과 연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한 예가 좀 사실 뭐 드물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것이 뭐 현대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도 좀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생명 사상과 연계되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자료는 21쪽부터 있습니다. 그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홍익인간이 어디에 있는 말이냐, 그 역사적인 근원을 좀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홍익인간이 어떻게 해석해 왔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은 지금 교육기본법에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사실은 해방되고 1948년에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에 아주 심각한 논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헌법에 무엇을 넣을 거냐, 아주 중요한 문제였겠죠. 1948년에 우리가 7월 17일에 제헌절이잖아요. 1948년도 헌법을 만들 때 그 헌법 전문에 뭘 넣을 거냐, 중요한 그 화두가 됐었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헌법 전문 앞에 앞전자 앞 전문에 이제 뭐 우리가 3.1운동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홍익인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안 됐냐면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 군정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미 군정 3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 군정 사람들한테 홍익인간을 말해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 말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가만 넣으면 되지 왜 이거 홍익인간을 넣느냐, 빼라.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아니다. 이 홍익인간 이렇게 해서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은 그때 이제 백낙준 연세대학교 백낙준 그분이 목사했었죠. 백낙준 교수가 미국 미 군정에 가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건 인류에 대한 만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백낙준 박사. 그래가지고 미 군정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나마 이제 교육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교육법은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든 법이고, 교육법을 만들기 이전에 군정의 교육 지침, 미 군정이 3년 동안 와가지고 3년 동안 다스리는데 교육의 지침을 뭐라고 넣을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때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헌법 전문에 넣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 홍익인간이란 우리한테는 소중하지만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교육기본법에 살짝 넣은 것만 해도 아주 다행인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현재 본래는 처음에는 교육법 그랬다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교육기본법이라는 말로 바뀌고 제2조. 근데 이 조항은 바뀌진 않았어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비록 초대 우리 헌법의 전문 앞전자 그 전문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교육법의 한 조항에 이 말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럼 임시정부, 우리 상해 임시정부, 중정에 있던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는 홍익인간 이와 세계라는 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에 살아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철저한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흐름, 또 미 군정의 직접적인 통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고유한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그나마 우리 사실상 이 홍익인간은 교육법에 들어가기에는 성격이 사실 맞지 않아요.
거대한 국가 이념인데 이것이 한층 낮춰서 낮춰서 교육법에 이제 살짝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으로 홍익인간을 물론 뭐 다 포용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국가의 국시, 국가 이념으로 홍익인간이 제시돼야 되지 교육의 이념으로 제시된다는 건 홍익인간은 사실은 옷이 맞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 말이 사라지지 않고 해방 이후에 이 말이 살았다는 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죠. 민주당에서 올해 이제 3월 달에 교육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 해가지고 국회에 이제 그 법안이 제출돼가지고 우리 민족진영에서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들어간 정부라고 하는데 그만한 말 좀 해서 왜 교육법에 있는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이 법을 제안하느냐.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진영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 발의했냐면은 민주당, 그것도 민주당이 그랬어요. 민주당 민영배 국회의원 외 12명이 최악의 악법을 이제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이 홍익인간 삭제 법안을 제출한 순간 사실상 이제 민족 진영과는 단절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을 해서 민족 진영이 아주 분노를 샀었습니다.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이 말은 여기 이제 그 삼국유사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건 원문인데요. 여기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여기 있죠. 홍익인간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풀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유사의 이제 고주선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위서의 말하기를 쭉 나오고 우리 국호는 조선이다. 그다음에 수도는 아사달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말들 뭐 삼국유사에 있지만 우리 역사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사실은 이 부분을 아마 아는 분이 적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단군왕검, 아사달, 조선 이런 말이 있구나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국유사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단군 신화라는 말을 하는데 신화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신화라는 말이 아주 나쁜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화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전제로 하는 허구의 역사다라는 걸 전제로 신화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누가 그 시비합니까? 시비 안 하잖아요. 근데 오직 이 대한민국에서만 단군 신화해버리면 그건 단군은 신화야 허구의 인물이야 라는 걸 전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중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단군 사화 역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 보면 이제 서교 환국 서자 환웅이란 말이 여기 나오고 이렇게 쭉 삼위 태백 가히 홍익인간이라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요 앞규절에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천부인 세 개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늘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맨 첫 장에 뭐가 나옵니까? 명함에 뭐가 나옵니까? 오징어 게임 맨 첫 장 명함에 원방각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나오잖아요. 그게 천부인 3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전해오는데 우리 실체가 우리가 자신이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태극기를 백날 봐도 외국 사람이 태극기 좀 설명해달라면 우리는 못해요. 이거 그냥 빨간 거 파란 거지 이거 그냥 이거 있는 거야 그냥 이러지. 외국인은 야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철학적으로 엄청나구나. 막 음양이 조화되고 천지인이 막 조화되고 이런 말 하지만 막상 외국인이 우리 보고 이거 설명하라면 합니까? 그냥 늘 대하니까 그냥 태극기지 음양이지 빨강 위에는 빨강이고 아래는 파랗지 이런 정도만 알고 그렇지 이건
하늘이요, 땅이요,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모르잖아. 그냥 내 거니까, 있는 거니까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건 뭐 우리 태극기니까라는 그런 그 안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천부인 삼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청동, 검, 뭐 방울, 뭐 북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방각이에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게 천부인 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신화 속의 역사 속에 그 원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계 사람들은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이게 뭐였는데? 이게 뭐지?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 원방각, 당신 이거 명함이 나오는 그 오징어 게임 첫 장에 나오는 그 명함 원방각인데 그 원방각이 무슨 뜻이야? 그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 거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설명은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교육의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하면서 열심히 선진국만 뒤따라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남이 물어보면 일러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후진국이 아니니까. 그동안은 막 서구만 뒤쫓아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뒤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선진국이니까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길 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죠. 왜 70년 동안 교육이 엉뚱한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방각은 우리 단군 역사에 나오는데 그 천지인이래. 동그라미는 하늘이고 네모는 땅이고 그다음에 세모는 사람을 상징한 거래. 네. 그것이 이제 원방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우리 언어로 쓴 거예요. 이게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 동그라미 점은 은은 땅, 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그게 원방각이에요. 그것을 이 원방각을 그냥 원방각으로 남겨놓지 않고 우리는 언어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그래서 훈민정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간단한 이 훈민정음 이 자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편한. 그것이 그 구조가 원방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천부삼인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좀 얘기가 빗나갔지만 천부삼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홍익인간 못지않게 중요한 건 천부삼인이에요. 모든 생명은 그 원방각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저것도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저것도 활용되고 있고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홍익인간 이 천부인 삼인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대정교의 상징 마크는 원방각입니다. 네, 원방각 쓸 수가 없는데 대정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정교의 상징 로고가 원방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을 말과 함께 이제 제세이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화. 그래서 홍익인간은 하늘이 환웅한테 알려준 하늘의 메시지가 홍익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환웅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다스리느냐? 제세이화했다. 그것은 환웅 자신의 통치 행위는 제세이화예요. 그러니까 환웅 단군을 얘기하잖아요. 네, 잘 보세요. 환웅 단군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 하느님이라고 하죠. 환인 하나님이 아들 환웅한테 인간 세상에 내려갈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홍익인간이다. 그 홍익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이념이에요. 그 천명이에요. 하늘의 메시지를 환웅이 받아가지고 왔고 그 홍익인간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제세이화로 했다 이 얘기죠. 그것은 이것은 환웅이 한 일이에요. 그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리는 원리는 제세이화다. 즉 세상에 있으면서 이자는 이치인데 일단 이치로 다스렸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조금 안 되는 말이고 다스리고 화했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 교화시켰다. 그러니까 정치가 화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 정치는 다스리는 데 집중하지 그 정치가 교화까지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이 정치인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화가 안 되는 거지. 이화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법률적 통치행위만 하는 거지 정치인이 오히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국민한테 배워가야 돼 정치인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 화 다스리면서 교화시킨다.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인격을 감화시켜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는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낙후된 게 바로 이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그래도 뭐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범이 뭐 이게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쑥과 마늘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아실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들을 그냥 곰 한 마리 뭐 범 한 마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우리 역사가 아주 우스워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한 부족, 범을 토템으로 한 부족이 서로 결합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 딱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 역사 고대에서 단군 역사를 조작하는 거였었거든요. 예. 조선 총독부의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해서 국정 1호 과제는 단군 역사를 삭제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작했어요. 다 조작한 역사를 우리가 36년간 배웠는데 가장 안 된 것이 36년 동안 조작된 역사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70년까지 해방 후 76년 될 때까지 그걸 또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해방을 이루고 독립을 이뤘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 하나가 역사예요. 네, 역사는 일제 때 그때 써놓은 교과서를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우리 국사 교과서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벌써 사라졌어요. 우리 국사 교과서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엉터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모든 부분 우리가 아무리 국민소득 3만 달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단군은 신화다. 곰하고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아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조상이 도대체 곰하고 호랑이하고 뭐 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자멸감, 모멸감을 우리 역사에 심어주는. 그래서 우리 역사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일제시대 때 총독부의 교육의 지침이었거든요. 멀어지게 해라. 알지 못하게 해라. 근원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는 경성대학대 국사학과가 그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가 되면서 그냥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이 3천 달러 못 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우리 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뭐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거 원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한번 차근히 보겠습니다. 해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 지루하지만 제가 한번 이건 읽어드릴게요. 위서는 중국 책이에요. 중국 책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건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중국의 요와 같은 시대였다. 그래서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왜? 그러니까 자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중국 위서책에도 중국 책 위서에도 우리 단군 역사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너희들 왜 안 믿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이련 스님이 역설의 논리를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뭐라고 했냐? 이쪽에 환국이 있었다. 소자보 환웅이 천하가 하늘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걱정하여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하시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어디로 가냐면 삼위태백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홍익인간인데 뭐 홍익인간을 일단 천지와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떤 이렇게 해서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일단 그런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이 말이 너무 상투적이라서 천지와 인간 사실은 천지와 인간 왜냐하면 하늘에서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냥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보다도 너희가 내려가면 왜 하늘과 땅이 자꾸 멀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도록 천지와 하나 되도록 내가 정치를 해라. 뭐 그것이 가장 그 원뜻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천지인을 상징하는 천부인 3개를 주어서 세상에 내려보냈다. 그래서 쭉 하고서는 뭐 신시의 나라를 세우고 쭉 내려옵니다. 뭐 풍배, 우사, 운사 보냈고 뭐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었죠. 그래서 홍익인간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교화를 베푸겠다. 이게 이제 제세이화거든요. 뭘 어떻게 제세이화했느냐? 홍익인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교화했다. 이게 이제 제세이화 이념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곰토템과 범토템의 관계, 그 부족 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했는데 곰토템족은 그 쑥과 마늘을 먹어서 이겨냈는데 범토템족은 그걸 못했어요. 실천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환웅족과 곰토템족이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 단군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단이라는 말을 써요. 단군. 그 환인할 때 환은 하늘의 광명, 태양 숭배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그 신화를 소급해서 올라가면 환은 하늘의 광명을 상징하고, 웅은 여기서는 이 수거동자인데 사실은 수리부엉이 새 토템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 태양을 숭배하는 부족은 또 누구를 숭배하냐면 새를 숭배해요. 잘 보세요. 새하고 해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해가 새고 새가 해예요.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사투리에 형님을 성님이라고 그러죠. 예, 그 성님, 시골에 가면 다 성님이라고 그래요. 예, 교과서에는 형님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렇지. 그 히읗과 시옷은 늘 통해서요. 그래서 해가 새고 새가 해예요. 뭐 이 세월 할 때 세자잖아요. 세월 할 때 왜 세자겠어요? 새에서 온 말이에요. 해인데 1년, 2년이 바뀌는 것을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웅은 하늘의 광명을 상징하고, 웅은 새 토템, 새와 관계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신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천지인의 원리를 보면 이래요. 우리 민족은 천은 환웅의 새 토템족, 그러니까 진은 단국인데 웅녀의 곰 토템족, 웅녀는 곰이거든요. 곰 토템족. 그래서 환웅의 새 토템족, 땅의 곰 토템족이 만나서 단군 조선이 성립됐다. 그래서 천지인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범은 어떻게 되냐? 그 범은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주도 세력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그런 세력으로 좀 이 범 세력들은, 범 토템족들은 조금 좀 뒤에 좀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환웅의 새 토템족과 웅녀의 곰 토템족이 고조선의 역사를 주도해 나갔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민간에서는 범을 숭상하잖아요. 범. 뭐 우리 축구 대표팀도 호랑이를 이렇게 상징 마크로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민간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새 토템족과 곰 토템족이 연합해서 정권을 유지했는데, 민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범이 또 이렇게 남아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죠. 이런 그림들이 그 시대를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웅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단군이 이제 말 타고. 잠깐만요. 여기 천지인에서 세부족이 연합해서 탄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기에 온이라고, 부자지간이 아니고 온이라고. 부자지간. 근데 이제 이건 우리 역사를 부자관계로 신화적으로 설명할 때는 부자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역사를 부자관계로 설명하면은 우리 역사가 쭈그러들어요. 단군이 2000년, 환웅이 뭐 1500년 막 우리가 됐는데, 그걸 부자관계라고 하니까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를 조작할 때 환인, 환웅, 단군이 부자관계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의 그 생각의 틀을 그냥 좁혀놨어요.
설명할 때는 그걸로 설명해도 되지만, 설명해도 되지만 역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압축해가지고 압축해서 그냥 부자관계로 설명한 거지 사실이 부자관계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세월이 한 500년 지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부자관계였어 해버리면 역사가 날아가 버려 공중에. 그래서 우리 신화 설명할 때 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군을 뭐 아들이 아니고 하나의 직급으로 논하는 얘기가. 아, 이게 왕의 호칭이고 우리가 뭐 좀 자세히 말하면 뭐 탱글이 뭐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군호, 임금의 호칭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는 왕의 호칭과 제사장의 호칭.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을 겸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정치와 종교를 통합된 지도자죠. 지금 우리가 정치 종교를 분리시키잖아요. 과거에 이제 교황은 정치하고 정치하고 종교를 같이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단군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사회가 분화되면서 제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왕은 왕통이 내려오고 그랬죠. 이렇게 공포템적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서부터 이런 최근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에게 논리적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사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배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기를 꺼려해요. 그냥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뭐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이게 뭐야 우리나라 역사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렇죠. 곰 토템족의 부족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5,000년 전, 뭐 4,000년 단군이 어리석고 뭐 미개했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요즘에 도울이 강의하면서 늘 강의하는 게 그게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조상 뭐 신석기, 구석기 세 사람들이 뭐 어리석어서 돌멩이 가지고 했다. 절대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는 이미 오히려 우리보다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을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역사 연구할 때 고대사를 연구할 때 거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놓고 봐야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똑같이 놔주지. 우리 후손들도 그때 가면 우리가 고대 우리 조상들을 평가절하하면 우리도 다시 또 평가절하돼 버려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만 영적 세계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지식의 축적 정도 차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환웅이 실제 정치를 했어요. 환웅이 있고 풍백우사 운사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하 이것이 말하면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이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농업 국방 보건 법무 종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치를 했다는 거 이것이 이 정치가 바로 홍익인간의 뜻을 받드는 제세이와 정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했느냐? 풍백우사 운사한테 각각의 역할을 분담시켜서 삼정승으로 이게 예를 들면 다르스가 밑에는 오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파트를 줘가지고 다스렸지. 이 삼국유사에 환웅 혼자 단군 혼자 위대하게 했다 그런 비전은 없어요. 우리 역사에 이렇게 다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 직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제세이화했다. 이게 범주인간 360여사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를 이렇게 자꾸 이게 축소하려고 하고 또 미개화 시키려고 하는 게 역사를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3,000년에서 3,500년 전에 만든 청동기 이게 장식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맨 위에는 새가 있습니다. 밑에는 뭘까요? 범인가요? 호랑이죠? 네. 여기는 곰 같죠? 네. 이렇게 이제 새 부족이, 새는 환웅이죠. 환웅이 곰과 범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좀 작은 부족이겠죠? 작은 부족.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작은 부족이지만 옆에다 살짝 넣어놔서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요즘 아까도 소외 얘기가 우리 교수님 소외 얘기했지만은 이게 청동 이 패를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 조상들은 아주 세밀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쑥과 마늘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아주 이게 중요한 이게 청동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신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것은 뭐 이제 아직 이것이 해명이 안 됐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뭘지, 뭐 하는 건지 아직 지금 이게 해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더 이제 이해해보고 아무튼 이 바닥에는 지금 뭐 쑥 마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곰이고 호랑이인데 곰과 호랑이 중에서 이 새가 이 독수리 모양의 새인데 큰 새가 지금 안고 있는데 누구를 더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나요? 네? 이 곰을 더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범이고 좀 범은 조금 화가 나 있는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곰은 아주 편하게 새 웅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화에서 말하는 곰 토템족과 범 토템 그러니까 좀 그 관계가 뭐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의 성리학 뭐 여기까지 다 얘기하기가 뭐 어렵겠네요. 아무튼 조선 시대에 와서 우리 고유 사상들은 자연히 소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리학에 억눌려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이제 동학이 출현하면서 이제 또 뭐 우리 이 정신사에 우리 종교사에 새로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개벽이 되는 거죠. 이 동학이 출현하면서 개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여기 앞에 없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홍익인간 이념이 뒤에 또 설명드리겠죠. 아무튼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일단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인간 또는 인간 세상에 대한 관점들이 면면이 이루어져서 동학에 오면서 뭐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 섬기듯이 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또 뭐 인내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고 그것이 근원을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을 보는 거죠. 또 이제 증산에 와서는 이제 증산 선생님은 인존 사상,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인존 사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원불교의 경우도 이제 원불교는 원을 상징으로 삼았잖아요. 그것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무튼 원만구족. 이 원만구족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홍익인간이거든요. 원만구족의 그 이론상 이 사실은 뭐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홍익인간이거든요. 뭐 인내천이든 원만구족의 이론상이든 다 이것이 동학의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대해라. 이런 말들이 결국 이제 기본은 이제 그 뿌리는 홍익인간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학 사상은 뭐 우리 고조선 사상의 뭐 부활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에 내려와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백범 김구의 홍익인간입니다. 일단 뭐 의외의 일입니다. 보세요. 뭐 잘 아시죠? 백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백범의 말씀입니다. 뭐 우리 시대에 아주 적중한 말이죠.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마 홍익인간의 우리 단군이 제시했던 홍익인간의 이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높은 문화의 힘, 그러니까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BTS가 됐던 뭐 누가 됐던 뭐 오징어 게임이 됐던 우리가 이제 세계 각곳에 이제 이 문화로 이제 세계를 하는 게 우리가 뭐 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 강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홍익인간이 바탕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 그 오징어 게임의 밑바탕에 흐르는 게 뭡니까? 예? 왜 같은 이 서바이벌 게임인데 왜 한국의 오징어가 게임이 인기 있느냐? 그 밑바탕에는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이웃과 함께하는 정신, 그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 그러니까 그 이정재가 그 할아버지
껴안고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과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같은 점이 바로 이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 한국 이 드라마에는 있다 이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긴 죽지만 그래도 그 특히 이제 그 뭐야 동아줄 줄다리기 할 때 이정재가 여자 2명하고 할아버지하고 하잖아. 줄다리기 할 때 건장한 남자들을 끌고 와야지. 왜 연약한 그 79 먹은 오일남 할아버지하고 이제 소매치기 여자애하고 둘 데리고 오냐면 그러면 7명 중 그럼 10명 중에서 7명은 남자고 3명은 가장 약자인데 근데 주인공이 세 명의 약자를 자기 편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결국은 이겼어요. 동아줄 줄다리기에서 그런 것들이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다. 그것이 이제 그저께 그 프랑스 르몽드지가 우리도 모르는 걸 잘 지적했더라고요. 그 약자를 배려하는 그것이 한국 문화의 전통 문화의 특징이 아니냐. 그래서 인기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밑바탕에는 홍익인간이 흐르고 있어라고 하는 건데 서양 사람은 이 말을 모르니까 한국 사람은 본래 그런가? 그래 우리 한국 사람 본래 그런데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말을 해왔어. 근데 홍익인간이 뭐야? 그거 뭐 알 필요 없어. 그냥 있었어. 그냥 이렇게 우리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뭐 홍익인간이 야 인간을 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홍익인간인데 이 백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홍익인간이 휴를 쓰셨어요. 이게 지금 그 강화도인가 가다가 백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인데 한 1년도 안 됐네요. 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강화의 어느 학교 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백범 선생님 보고 이 홍익인간을 써달라고 하더래요. 홍익인간을 써달라고 했는지 아닌가 북글씨로 써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에 왔으니까 백범 선생님이 홍익인간을 써드린 거. 이것이 이제 거기 있고 이 글씨를 잘 보면 좀 불안해요. 네? 불안하죠? 그때 이제 손이 떨릴 때였었어요. 네. 백범 선생님이. 3세 때. 네, 뭐 73세. 네. 그래도 아무튼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 홍익인간이 아마 2점인가 지금 남아있어요. 뭐 현상윤 선생님도 뭐 우리 조선 사상사에서 여러 말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환웅의 신시 이 나라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냐면 훌륭한 국가라고 했어요. 향기 나고 화합하는 국가다. 향기로운 나라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시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향기 나는. 안우상 박사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 이렇게 또 하시고 크게 인간을 널리라는 말보다는 안우상 박사는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 더 좋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것이 생명사랑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철학 박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다는 것보다는 크게 하는 게 더 맞는 말이다.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손성태 교수가 멕시코 가가지고 이 그림을 찾았는데 이게 멕시코 사람들의 고시래 장면이에요. 고시래. 우리도 고수래 하잖아요. 근데 고수래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음식을 우리가 들에 가서 밥 먹다가 일꾼들이 고시래 하면서 두세 점 떼어놓고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미물곤충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생명이 같이 있으니까 띄워주는 게 고시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사실은 홍익인간보다 더 정확한 우리 생활 풍속은 고수래예요. 고시래. 엇가치밥도 그렇고 그 홍수도 안 따는 거 마지막 홍수는 안 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홍익인간의 그 유풍 남아있는 풍습들인데 사실 그런 거에 때문에 우리가 별로 집중을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있죠. 이거 이제 멕시코까지 갔는데 손성태 교수가 이걸 하도 이거 신기해서 봤는데 그 뜻이 있대. 이것을 멕시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주민 사람들이 다다 살리라고 한대요. 이 고수래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상들도 함께 삽시다. 요즘처럼 건배할 때 뭐라고 하듯이 고수래 하면서 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멕시코 원주민들 그 문헌에 보니까 고수래를 하면서 이것은 다다 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손석대 교수 해석하기를 이건 모두 함께 살자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고술이야말로 정말 홍익인간, 생명사랑, 함께 살기, 다 같이 함께 살기 이런 개념을 우리 세상에 몸으로 체험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 오늘날 와서는 홍익인간의 말의 원형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사랑하기 정도로 이제 이 언어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사랑하자, 뭐 은혜롭게 하자 이런 것이 다 이제 언어가 다시 태어나는데 아무튼 근원 뜻은 이 고수레처럼 이렇게 좋은 말이 없잖아요. 고수레 모든 생명 같이 살자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물론 여기는 나눔이 뜻이 나눔이 뜻이 들어있고 같이 우리는 모든 생명 주위의 생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개심이 이런 유풍속에 들어있고 바로 이것이 이제 홍익인간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작은 그런 풍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본래적으로 만물 동체라는 말은 우리가 썼었고요. 뭐 이런 말들은 뭐 홍익인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이고 그동안 해왔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산수 부족, 기온 상승, 사막화, 식량 부족 등 동물과 인류가 대량으로 멸종될 현실적 위기에 대처할 실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김경재 교수가 이런 말들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살림의 어떤 협력, 그러니까 공동체적 어떤 그 협력 행위, 공동체적 생명 살림의 운동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뭐 홍익인간의 이념, 그것을 우리가 또 구현해야 할 새로운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우리 조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익이라는 말에 본래 이제 살린다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익이라는 말에 살린다는 그 뜻, 그 살림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이족들은 어질인자, 어질고 호생, 살리기를 좋아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후한서라는 역사책에 동이는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홍익의 다른 말이죠. 인이호생. 홍익 인간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이호생이라. 어질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생명 살리기를 좋아했다.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이 본 우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죽임에 반대였을 것이고, 그것은 홍익, 살림, 살림살이. 그러니까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살림을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에 의미를 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살림살이, 뭐 시집살이, 뭐 이런 살이,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살리는 것의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얘기고, 그것은 결국 뭐하면은 상대를 위하는 삶을 우리가 사실은 상대를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살림의 본뜻이었을 것이다. 살림이 뭘까요? 가족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이 언어 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은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죠. 공동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K 방역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가 홍익인간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주의 하잖아요. 그것이 홍익인간이고, 서양 사람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죠. 뭐 방역, 마스크를 써라, 뭐 백신을 맞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왜 내가 맞아야 돼? 내가 더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이웃을 생각해야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홍익인간의 정신,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 그런 것은 공동체를 우선한 이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의 바탕일 것이다. 그러면서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결국 우리가 모두가 공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속해야 된다. 생명 공동체는 영속하는 데 의미가 있지, 이것이 단절되거나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은 홍익인간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또 우리가 위기 속에 또 강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서로 싸우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그 공동체 정신이 강하고, 그런데 공동체 정신이 강한 것은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개인도 우리가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위기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홍익인간은 바로
생명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의미고 이제는 이것이 홍익인간의 이제 마지막 과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분단해서 통일로 넘어가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